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는 법인세 금액이 제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 보니 올해 세수가 전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20% 이상 돌려주는 K패스가 오늘부터 발급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도 비슷한 건데 어떤 점이 다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24시간 365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 내용도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서은영, 남국민, 김치영 세 분의 전직 기자님들, 현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만 일단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이제 우리나라 나라 살림 예산 이야기인데 네, 추경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지 의제를 조율 중인데 그중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총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가 꺼낸 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기금, 이거 주자라는 걸 의제로 이제 넣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급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재원이 13조 원 정도 지금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일종의 가계부죠. 이 가계부를 보면 관리재정 수시가 87조 원 정도 적자를 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정된 것도 하기가 벅찬 상황에서 추가로 13조 원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추경을 편성해서 이와 관련 재원도 확보하고 플러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그리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등도 넣어서 한 15조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자, 이렇게 야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금 정부는 그동안 추경은 안 한다. 네네. 허리띠 졸라매면 졸라맸지. 그리고 나라 예산 중에 허투루 쓰이는 게 아직도 많다. 네.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꺼낸 민생회복기금에 대해서도 약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공약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해왔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워낙 강조해왔고 또 필요하면 마음대로 늘리고 지출하고 이런 땜질식 추경은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의제로 놓고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가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번 총선 결과가 워낙 정부나 여당 입장에선 뼈아픈 데다가 2년여 만에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일부 받아들여줄 카드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서로 상대방의 주고받아야 요구를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네. 서로 뭔가를 서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다가 실제로 지금 재정 여력도 부족한 상황인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국가 재정 운영이라는 게 일반 우리 가정을 운영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좀 못 벌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쓰는 걸 줄이는 게 이제 일반 가정들의 형태인데 예. 국가 재정은 사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도리어 돈을 쓰고 경기가 좋아지면 법인세든지 세금들이 많이 거치니까 그때 균형 재정이라든지 건전 재정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국가 재정의 일반적이거든요. 예. 지금은 세수도 부족하고 돈도 안 쓰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여론도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게요. 정부가 사실은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로 추경이 편성될지 이런 부분을 좀 향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 그 추경의 목적은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기금 주라는 그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게 목적이겠네요. 그게 일단은 가장 큽니다. 아까 15조 원 정도를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13조 원이 그쪽 예산이니까요. 그 부분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올해 세수는 사실 올해 세수의 상당 부분은 작년의 소득, 작년의 법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내는 법인세 소득세가 네. 대부분이라서 대충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온다죠.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사실은 작년에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1, 2위 납부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냈거든요. 반도체 업황 불황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인세라는 거는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적자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제일 많이 냈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전체 법인세에서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강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이익이 좀 안 났을 때 적을 때는 전체 법인세에서 4에서 5% 정도를 부담했고요. 예. 삼성전자 이익 좀 많이 내면 전체 10%까지도 삼성전자가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가장 돈 많이 내던 그 회사가 지금 돈 못 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적자로 법인세를 안 낸 건 1972년 이후에 52년 만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 지난해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낮춰 잡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적자 난 건 작년에도 이미 알았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예, 예상이 됐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예상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기업들도 적자 낸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익의 폭이 줄면 세금도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에 지난해 실적이 공개된 57곳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1.9% 지금 감소해 있고요. 코스피 상장 기업 한 700여 개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5%가 지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세수가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어쩌면 추경에 편성에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지출하는 편성은 하고 예. 여러 가지 항목을 좀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기업 두 기업의 의존도가 너무 크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 계획이 흔들릴 정도면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법인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잘 들었습니다.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이 주식시장을 앞으로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24시간 열기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뉴욕 증시 얘기하는 그 증시인데 지금은 미국 동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뉴욕 그쪽 기준으로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반 동안 거래를 하거든요. 예. 우리랑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운영 시간 전체는 좀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미국 주식도 코인처럼 24시간 매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거래할 수도 있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논의하고 있냐면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주요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떨 것 같아라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거 24시간 하는 게 좋을지 공휴일에도 그럼 할 건지 가격 변동이 커질 수도 있는데 야밤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의견을 물은 거고요. 지금 아직 경영진 단계에서 추진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일정 팀에서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설문조사 돌린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쫙 난 정도. 거죠.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다는 거가 뭐 법이나 이런 걸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거래소에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우선 증권거래소도 기업이다. 이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내 주식 거래라 하면 사실상 다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지니까 증권거래소는 이거 국가기관 아니냐. 이름도 한국거래소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사실 여기 한국거래소가 국민은행 같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거든요.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서 우리는 민간 기업이라 생각을 못 하는데 미국은 이것과 정말 반대로 증권거래소가 굉장히 많고 이 증권거래소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스닥 그리고 뉴욕 증시가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다른 거래소도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뉴욕 증권거래소도 세계 1위 주식시장이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사기업의 소유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인데
그게 사기업이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뭐 이마트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마치 마트처럼 거래하는 것들이 상장이 돼 있고 나스닥도 나스닥이라는 회사를 이제 상장의 기업으로 이제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더 거래를 편하게 할지, 새로운 기업을 상장시킬지, 그러니까 출시하는 거죠, 상품을. 그런 경쟁이 치열한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 사람들도 주식 거래 정말 많이 하는데 예. 그러면 편의점도 24시간 하는 것처럼 아. 우리도 24시간 하면 돈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그런 거군요. 그냥 롯데마트는 24시간 한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기업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미국 공휴일이고 언제 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규제 당국에서 심사는 받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정하기 나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사기업이 모양이군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도 저거 누가 갖고 있나 보면 그게 지분상으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나눠 갖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은 다 그냥 나라에서 그렇죠. 하고.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그런 구조이던데 미국은 조금 더 이제 민간인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밤새 열더라도 거래도 있을 거고 장사도 잘 될 거고 수수료도 더 들어올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느낌을 이 친구들이 갖는가 봐요. 그렇죠. 편의점도 이제 올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열풍이 대단한데 이런 투자 수요가 있는 데다가 이미 경쟁거래소에서는 24시간 거래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은 그러니까 매우 작은 플랫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24시간 내내 장외 거래지만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입장에서도 우리 고객 뺏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헤지펀드 큰 손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가 SEC 그러니까 미국 금융당국에 우리 24시간 거래소를 만들겠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는 너네 기술적으로나 운영상 못 믿을 것 같아 위험해하고 이제 기각을 했는데 올해는 더 준비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ETF처럼 언제가 될지 몰라도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1등인 뉴욕 거래소도 우리 시장 뺏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지금 24시간 거래하는 금융시장 비슷한 게 그 암호화폐 거래소 말고도 또 있습니까? 딱 이거 들으면 다들 코인 거래소 떠올릴 텐데 네. 사실은 오히려 주식 시장이 유독 거래 시간이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국채 시장, 외환 시장, 파생 상품 시장 상당수는 이미 주말 빼고 24시간 돌아가거든요. 평일에는 밤샌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니까 미국은 밤이어도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나 국채 살려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주식은 사실 지금까지는 기관들은 그냥 낮에 거래하면 되는 거고 예. 개인 거래는 미미하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도입을 안 한 건데 요즘은 사실 전 세계인이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서 이제 밤에도 사는 분위기니까 충분히 24시간 열어도 해외 손님들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의 개미들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오히려 주식시장이 뒤떨어졌으니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 24시간 거래를 하면 미국 주식 거래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밤에 잠 안 자고 거래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습니다. 밤에는 우리도 자고 낮에 그냥 거래하면 되잖냐. 네, 꼭 우리 시간으로 밤에 거래한다고 수익률 높은 건 아닐 테니까. 맞습니다. 그게 일단 큰 변화 같아요. 네, 사실 뉴욕 거래소가 뭐 24시간 돌아가는 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큰 뉴스가 안 됐을 텐데 지금은 관심을 가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만약 24시간이 되면 국내 주식이랑 거의 다를 바 없이 요즘은 수수료도 해외 주식 거의 무료인 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수수료도 무료니까 서학개미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편해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미국 주식이 밤 10시, 뭐 11시 넘어서 거래하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하느라 밤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유 난 그건 못하겠다. 그냥 한국 주식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24시간 거래가 도입이 되면 쉽게 말해 이제 영업 시간이 겹치는 건데 훨씬 인기 많은 식당의 영업 시간이 우리 영업 식당 점심 시간까지 장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그러다 보면 국내 증시 관점에서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대등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뭐 이건저런 해설도 해주면서 운영하는 유튜브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낮에 하셔야 되고 그렇죠. 24시간 낮에 돌아갈 수 하셔도 있죠.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출근길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애플 상황 얘기하면서
애플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얘기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주식 거래창에서 검색 누르고 삼성전자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네. 애플 검색하면 또 바로 나오고 같은 이렇게 창에서 되면, 그렇죠. 거래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나눠놨는데 앞으로는 뭐 통합될 수도 이게 된다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점은 없겠습니까? 만약 이러면 이건 불편해지네 하는 건.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운영 시간에 맞춘 시스템을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장 종료하고 이제 청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증권사나 이런 데 모아가지고 주고받은 돈이 이제 쉽게 말해 퉁치는 거죠. 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24시간 돌아가면 이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거래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이때 만약에 커다란 사건이 터져서 거래가 폭주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시도하는 나쁜 세력이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밤에. 그렇죠. 아, 예. 미국인들은 잠잘 때 사고가 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뉴욕 증시 같은 데서는 이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국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인데 사실 미국은 보면 될 수 있는 건 언젠가 풀어주는 게 미국의 스타일인 걸로 보면은 네.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보완을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게 이거 근데 24시간에서 수익이 남을 것이냐는 아직은 고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인력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기술적인 지원도 많이 해야 하는데 과연 생각한 것만큼 24시간 수요가 있을 것이냐는 기업 예. 입장에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너도 나도 서로 하려는 분위기다. 거래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이 열리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손이 나가게 되고 손이 그렇죠. 나가면 또 사고 팔고 하게 되고 장사가 잘 되면 뭐 24시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ETF들 중에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낮에 미국 시간으로는 장 안 열리는 시간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거래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아니 이게 뭘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장은 어제는 아침에 끝났고 그렇죠. 우리는 미국 장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건 네. 이건 뭘 따라서 간다는 거냐? 약간 깜깜한데 그렇죠. 이런 그 기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선물 시장을 따라가는 건데 만약에 예. 이제 현물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그렇겠네요. 있겠죠. 뭘 따라가는지가 바로 보이겠네요. 그리고 ETF 살 이유가 별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국 상장 해외 주식 ETF를 살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세금 문제 아니면 굳이 저기서 거래되는 미국산 사도 똑같은 그렇죠. 아침 9시에 아침 11시에 거래될 수 있는데 그렇죠. 직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낮에 그냥 출근길에 직구를 할 수가 있게 되면 굳이 왜 뭐 타이거 코덱스 이런 거 국산을 사냐 그런 어,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검토되고 있다. 서원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정년 연장과 관련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년을 좀 늘려보자라는 논의는 꾸준히 있는데 네. 정년을 늘리면 청년 고용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인 것 평행선을 달리고 같아서 있죠, 정말. 네. 에이, 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서 정년을 연장한 중견기업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국제강그룹의 철강사업법인인 동국제강과 동국CM인데요. 예. 이제 노사가 올해 이제 인단협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인단협 결과로 정년을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였습니다. 60세까지 이제 고용하고 이후에는 뭐 재고용을 한다든지 뭐 임금 피크제 적용하면서 뭐 정년 연장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이제 그대로 호봉 승급 그대로 적용받고 1년 더 회사를 다니고 정년 퇴직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게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뭐 국회도 그렇고 노사정에서도 그렇고 계속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렇게 법하고 상관없이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정년을 늘렸다? 이게 상당히 이제 좀 특이 케이스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동국제강의 설명은 이게 회사와 노조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노조는 좀 더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전체 2,500여 명 임직원이 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61세에서 62세로 넘어갈 때 네. 일단 퇴직하시고 또는 그 뭡니까 급여도 좀 낮추시고 이런 거 안 하고 네, 심지어는 월급을 그럼 정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참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가 나온 건데 예.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이제 삼성 계열사도 그렇고 뭐 HD 조선, 뭐 LG 플러스 이렇게 주요 기업 임단협에서 지금 정말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는 이제 계속해서 뭐 62세, 64세, 뭐 65세 뭐 이렇게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야, 그 늘어나는 인건비 어떡할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 신규 채용 못 하거든.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이런 것들 좀 감안하면 상당히 특이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회사가 협박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도 네. 더 고용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니까 한 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한 거겠어요? 전혀 아니죠. 네.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자꾸 옆구리 찔러서 될 일은 아니다. 네. 라는 걸 또 보여주는 사례 같기는 하네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년 연장 논의, 지금 연금 개혁이 이제 한창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결국은 이제 정년 연장 논의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당장 내년이면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제 20% 넘어서는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하고 뭐 네. 생산 간의 인구 비중도 지금 뭐 당장 내년에 70%선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되는 건 뭐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지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지금은 63세. 2033년 되면 이제 65세가 되니까 예. 그럼 이 소득 공백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좀 좁히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의식을 갖지만 결국 이제 기업이랑 노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좁힐 수 있을 만한 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하려면 이런저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해보려면 또 뭐 이런저런 걸 좀 같이 패키지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것도 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영계가 이제 제시한 통계를 보면 퇴직 직전에 이제 노동자 임금하고 신입사원 초임을 이제 비교를 하면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고령 노동자 1명 고용 유지하면 3명 신입사원 못 뽑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봉 너무 많이 받아가십니다라는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은 이제 늘리더라도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뭐 호봉제 같은 지금 체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잡혀야지 그걸로 좀 이제 임금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규 채용도 하면서 고용 연장도 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 피크제 우리 했던 거 봐라. 결국에는 이제 고용만 연장하고 소득은 하나도 느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업에 이렇게 여지를 자꾸 주기 시작하면 고령층 노동자들은 계속 질 낮은 일자리, 낮은 임금에만 몰린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3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2055년 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50% 이제 그때 선이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서 기업 입장에서 정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있겠어요. 네. 고민거리가 또 하나 있군요. 그렇게 K패스 이게 이제 대중교통비 할인해주는 카드인데 네. 이게 오늘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부터 이제 발급 신청이고요. 사용은 이제 월 1일부터 가능한데 네. K패스라는 건 월 15회 이상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번 달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GTX 광역버스 탄 돈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환급률이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고 이게 전신으로 이제 알뜰교통카드가 있는데 요거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전화만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오늘부터 이제 10개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게 뭐 기후동행 카드 이런 게 있다던데. 네, 비슷한데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가 하는 이제 사업이라 이 65,000원 그냥 한 번 내면 요거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60회까지 이제 서울에서 전철, 버스,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예. 이제 환급 방식인 K패스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서울 밖으로 시외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 그때는 K패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